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부터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김준형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나오셔서 네, 당선되면 네네.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혜 TV 애청자분께서 또 뽑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된 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라 그랬는데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시고 네, 싶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네, 오기 전까지. 좀 돌아보면 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예상 이상이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예상 이상인데요. 네. 마지막에 약간 주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심 조금 더 기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한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비례 정당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결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결집을 한 것 같고 역시 조직력과 역사라는 걸 무시 못하겠다. 그래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작할 때보다는 만족합니다. 또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그럼요. 조국신당에 보내준 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690만이거든요. 지뢰도 물론 이제 지역구를 떼고 비례만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단순히 선거 전에 급조된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고 실제로 대표와 저희들은 이게 그냥 떴다방이 아니다. 정치 이제부터 우리가 3번이거든요. 이제부터 9번은 잊어버리고 3번인데요. 3번에 걸맞는 여전히 소수당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선거도 지역구처럼 우리가 전국을 누볐고요. 책임 의원제로 누볐고요.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세분해서 각 의원들이 맡기로 했고요. 개원이 30일인데 벌써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굴려가지고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그랬지만 작지만 민첩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표방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냥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도 까맣게 탔는데요. 당에서는 무슨 맡으셨나요? 저는 사실상 세 군데를 맡았는데요. 서울은 나눠서 하고 저는 이제 홍천생이니까 강릉을 맡았고요. 책임 의원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또 이벤트는 그래서 또 대구도 가고요. 당직은 뭘 맡으셨나요? 저는 원내 대표 이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외교 전략 특별위원. 네네네. 그럼 상임위도 외교안보 쪽으로 그렇게 가시나요?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래도 저를 보시면 당연히 혈통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고 일단 그쪽을 희망하시는 거죠?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셔야 또 제대로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12석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게 더 확실히 좋은데 원내교섭단체를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다른 의원들을 좀 더 모셔와서 20석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모으는 방법과 내리는 방법 또 이제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혹시 어떤 쪽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참 묘하게 숫자가 굉장히 묘합니다. 아까 12척의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15석 이상이었으면 모으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고 현실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12석이니까 나머지를 다 사실은 거의 모여야 되는데 너무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모으는 것도 조금 힘들어졌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희는 열어놓고 있지만은 당장에 모든 무리수를 다해서 우리가 먼저 모으거나 내리는 방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외교안보 전문가시지만 좀 현안부터 몇 가지. 내일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오후 3시에 집회가 서울역 쪽에서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조국당도 함께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청에서 이제 원내에서 했고 이제는 이번에 이제 장외 집회거든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물론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아마 바로 총선 끝나고 첫 번째 일정 용산 앞에 가서 맞습니다.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정 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잘 짭니까? 그러게요. 저 애들 막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 됩니다. 아주 저는 예. 그냥 용산 갔다가 검찰청 앞에 갔다가 맞습니다. 또 독도 가서 메시지 내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걸 보면서 예. 참 민첩하고 적시에 이렇게 참 잘한다 놀라요. 예, 그래서 쇠빙선이란 말이 정말 예. 적절하고요. 예. 적지만 적으니까 또 가볍고요. 그다음에 선명하게 하겠다는 게 좀 예.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부터 저희까지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4년 계속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어떤 당론이라든지 이렇게 뭐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출구조사 때 거의 200석을 생각하다가 192석이 된 거 아닙니까? 야당 통해서. 저는 그냥 뭐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두 번 연속 탄핵에 대한 두 번째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그냥 압도적인 200석 힘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거부권과 저런 통치 난맥상을 보이는 게 빌드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탄핵에서 지금 실제로 이 최상병 문제하고 최혜병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당성을 저는 깎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무리수를 그게 반응하면서 이런 것들이 탄핵의 정당성을 계속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탄핵이 당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대표께서 발표를 하신 게 개헌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임기 단축과 연결시켜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제가 세 번째 방법이 약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선인님 개인 의견입니까? 예, 세 번째는 그냥 궁금합니다. 넌센스인데요. 예. 제가 그 라인 우리 기업 일본에다 예. 거의 다 넘길 뻔한 걸 저희 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 지금 반대를 해서 지금은 일단 지켰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성명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이 라인을 원하는데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예. 근데 혹시 윤 대통령을 원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방법이다. 근데 이게 농담일 수도 있지만요. 보시면 그 이승만 대통령 지난주에 우리 대표가 이승만 정권의 말로를 예.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뭐 일본에서 받아주고 일본에 가신다면 이승만의 길을 그 세 번째 안도 될 수 있다. 네. 처음에는 웃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진지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망명가라는 얘기입니까? 임기를 단축하고 이러면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에 대한 처벌보다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그 정도의 타협책은 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봐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또 2년 가야 되니까. 아니 국민들은요. 네,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너 봐줄 테니까 네, 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국민들 네. 마음이 지금 예. 그 정도 아닐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빌드업하고 자꾸 난맥상이 보이면 짧아져야죠. 예. 2년도 짧고 2년도 길고 1년도 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일부에서 그런 안이 나오기도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나마 좀 뭐 임기는 못 채우더라도 뭐 크게 욕 안 보고 퇴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자기를 뭐 사임한다든지 할 사람이면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정우성 씨를 이번에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목까지 자기 목 앞에 왔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특검을 줘도 자기가 다 드러날 것이고 안 줘도 그렇게 될 거면 결국 끝까지 막아본다. 그러려면 모든 역량을 검찰의 역량과 아는 인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훨씬 자기 운명을.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비정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맞습니다.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이제 계속 압박해서 몰아내려고 할 때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왜 계엄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에 계엄까지 생각했던 그 비무사령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뭔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먹힐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대미 편향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전작권도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2개의 전쟁을 후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의 여기에 지금 이 시점을 잡아서 현재 시점에서 거의 100만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대미 종속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사실이 자괴감이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쟁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전판이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걱정은 합리적인 걱정이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 사실 좀 걱정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랬을 때 맞습니다. 정말 국회 이제 외교안보 통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활동도 하시면서 미국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이제 의원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사실상 제한이 많아요.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들이 대체로 외교 부분은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세계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집중되어 있고요. 예. 의회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그 견제 수단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법제들을 통해 가지고 좀 제한할 수 있는 법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26, 27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제를 삼았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주체인데도요. 예. 지금 다음 주인데도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날짜조차도. 예. 이게 정상회담인데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오긴 온 것은 아니지만 한중일 정상이고요. 그 이후에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경제적 왜냐하면 한중일이 여러 예민한 문제가 많으니까 경제 쪽에서 다루자. 그러면 공동적으로 소프트하니까 연성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경제를 담당하는 분이 리창 그때 이제 총리니까 예. 시작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상회담인데 지난 4년 반 동안 없었고 작년에 원래 연말에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4년 반 동안 없었던 이유 중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3년간의 팬데믹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청두에서 열린 지 4년 반이거든요. 근데 작년 4년 만에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나치게 미일 편향 외교를 하고 한미일 거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다 우리 정부가 대만에 대해서 우리 사실상 대만에 있어서 우리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간의 수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출범 후에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불만이 있었고 예. 그래서 작년에 예비회담으로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장관이 저녁 만찬도 하지 않고 예. 가버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늦어지고 발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 장관이 네. 왕이 부장 만나러 간 거는 네. 이것 때문에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간 두 가지 겁니까?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갈 때도 우리가 외교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갈 때도 이게 누가 봐도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성격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그걸 끝까지 긍정도 시인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조건을 중국이 건 겁니다. 하나는 대만 총통 기념식 취임식 예.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대표단이나 주요 인사 가지 못하게. 가지 마라. 두 번째가 대만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제시.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꾸준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정도는 한중 수교 때도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얘기했어요. 예. 그때 우리도 같이 해버리면 그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밀리면서 하면요. 우리가 들어줘도 문제가 되고 안 들어줘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왜 외교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호스트고 개최국이면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교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미국이 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 중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그 위협의식과 또는 적어도 반중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중 관계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중 관계의 변화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예. 조태열 장관이 그전에도 자기가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그 안에서 꽤 얘기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야말로 관료시이고 그렇죠. 수십 년 관료이기 때문에 자기 결기를 놓고 자기가 해임당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성품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한.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이 자체 판을 정도에 바꿀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중일이 끌어냈고 중국 갔고 그러면 이것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정상회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기시다 총리. 그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해야 되는데 네, 맞죠. 왜 이창 총리가 옵니까? 더군다나 지금 네. 중국은 시진핑이 더 힘이 세지면서 그전에 리커창 총리보다 훨씬 더 힘도 빠져 있는 총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격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우리는 2인자고 다른 나라의 한국하고 일본은 1인자가 만나는 게 격이 맞냐? 말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시작할 때 한중일은 워낙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예민하고 역사적으로 예민해서 그러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무역 경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은 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괜찮았고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면 시진핑이 나와라 하면 다시 이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으냐? 이거를 하나의 반석으로 해서 한중일의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사실 청도 때도 그래서 오면서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순리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정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 해야죠. 근데 벌써 몇 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좀 실리 차원에서 접근할 네네. 필요가 있다. 네네. 일본은 그 점을 문제 안 삼습니까?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기시다 네. 총리는 언제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던데요. 바닥 뭐 10%도 나오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하고의 문제, 뭐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문제를 돌파구를 하고 있는데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곧 뭐 총선을 하겠죠. 근데 일본은 문제가 일본도 뭐 전반적으로는 민주국가이지만 아쉬운 민주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당 독재가 워낙 있었고 과거에 이제 하토야마 아주 짧은 기간에 민주당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자민당 쪽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총리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이 느낄 정도라서 내부에서도 좀 동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 정당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정부 잘하는 것 하나도 꼽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외교 문제로 가면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나마 해야 될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총선의 패배로서 내치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무회의 때 이제 모두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앞부분에만 대부분은 이제 사과 아닌 사과를 한 부분만 집중되는데 뒷부분의 상당 부분을 외교하려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거의 독점적 권한을 외교에 갖고 있는데 동시에 사고를 칠 가능성도 가장 많고요. 그동안에 외교를 잘했냐? 아니거든요. 외교 참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다변화된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외에는 그것도 굉장히 기울어진 관계로 이끌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대를 그러면 안 하고 계십니까? 기대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 옳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외교 방향도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국이 미국과는 달리 찬성을 했습니다. 요 변화가 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해주면 그러면 뭐 도와줄 수 있죠. 우리 나라를 위한 거니까. 예. 국가 간 정상 외교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왜 제가 아쉬우냐면 다시 4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은 반갑고 그다음에 이게 계기가 돼서 더 나가면 좋은데요. 정상회담의 아젠다는 치밀하게 이미 서로 의논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물론 트럼프, 김정은처럼 그 자리에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거나 또 획기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게 먼저 합의하고 발표하는 순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중일도 그냥 만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이제 치열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 결과가 정상회담이 돼야 되는데 의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다 정치도 정상회담도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 만나다 보면 인간적 관계도 생기고요. 거기에 상대편 영부인에 대한 호감도도 생기고요. 그런 의정과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 외국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란 대통령 비행기 떨어진 것도 금방 알고 헬리콥터. 그러면 국내에서 이 여사에 대한 스캔들을 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겠죠. 그러면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만났을 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존경받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손상이 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순방 외교가 앞으로 또 계속 재개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식화 시키고 부속실 만들고 지금은 지금까지 나온 게 대통령 선거 사진보다 여사 사진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순방 같은 게. 그것도 연출된 사진이 많았고. 그런 데 대한 일종의 확실한 뭐라 그럴까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로 저 나가고 싶어서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만평도 보면 그렇게 조롱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당장에 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뭐 회의 뭐를 스위스에서 여는데 뭐 거기에 참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스위스 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네, 들은 건 없고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약간 뭘 간본다 그럴까 테스트를 하잖아요. 덜 욕먹을 부분, 그다음에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공식 성상에 처음에 조금씩 그러지 않습니까? 가수들 자숙한다고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방송에 잠깐 나왔다가 사람들의 여론 살피고 나왔다가 공중파에 간다든지 아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나라에서
원한다는 여론을 계속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못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아마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빌드업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속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자유자재이고 임의적인 거잖아요. 그게 영문에 대한 그 도움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공식화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공식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없다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지금 훨씬 더 비판을 받고 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국에 가면 그래도 원수에 국가 원수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접받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기보다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이미 스크래치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나라 외교도 외교지만 남북 관계에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문 대통령님의 그 회고록에 이제 그 윤상현 예, 의원이 국민의힘에 예. 또 뭐 대변인이 얘기하고 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시작해가지고 또 막 공격을 했길래 제가 거기에다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문 대통령 5년간은 하노이에서의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완결을 못 시키고 반쪽짜리로 끝났지만 그 5년 동안 우리는 편안했잖아요. 위기가 없었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2년 동안 뭐 하고 있냐? 그때는 적어도 북한이 5년 동안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은 계속 재개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재개하고 있는 비핵화를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전쟁할 거냐? 북한 붕괴를 원하는데 북한 붕괴 되냐?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교나 평화는 두 축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지력을 당연히 중요시하죠. 그럼 동시에 관리를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교 대상이 북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당장 힘들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만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북한도 이걸 알고 윤 정권이 있는 한은 한국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이유에 윤 정권이 물러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준영 의원님 같은 분이 새로운 국회에 들어가게 된 것을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정말 훌륭한 역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담도 되고 소명의식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창명주 오늘 배지를 달고 오셨는데 예,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창명주 뜻은 아시죠? 예, 압니다. 당연히 압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네. 만든 겁니다. 아, 이 방송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요. 예. 예. 우리 정어리 TV가 본산입니다. 와. 예. 그래서 이창명주 사실 민주당에서 쓸 때 우리가 저작권 받아야 되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네. 저기 하는데 내일 이렇게 집회 가시고 네. 또 하실 꼭 때 필요한데 제가 아니 저희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석하시는 의원님이랑 이렇게 이창명주 이거 민주당 거 아니다. 네, 정어리 TV가 그렇게 만든 전하겠습니다. 거다라고 하면서 좀 전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창명주 심판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 첫 번째로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당선인 만나서 현안과 또 외교 안보 문제 중요한 부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벌써 맛있게 드신 분들 글이 막 올라오네요. 장종식님 어제 불고기 겁나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어제 양해 말씀드렸는데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서 조금 늦는 분들 계신데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K9460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주영님, 작지만 전투력 있고 강하고 덩치에 굴복하지 않는 용감한 벨로시랩터 같은 조국 혁신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이상부님, 김준영 당선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향님, 많은 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님, 김준영 의원님, 외교와 안보의 전문가이신 만큼 큰 역할 하실 줄 믿고 응원합니다. 많이 축하고 왔는데 한 분만 더 할게요. 꽃할배님, 외교 언탑 김준영. 오늘 이렇게 또 경력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선크림 받으실 댓글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하늘호수님, 이정희님, 올리브님, 하하지오님, 조영만님 댓글 당첨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웅님, 김계환님은 말씀드렸죠. 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준영 당선인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